교수님께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네, 갖는 네, 식으로 가죠. 네. 네. 그래서 질문할 거리들을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약 한 4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셨을 거예요.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고 다 해독을 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이 질병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제목이 양날의 검 돌연변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센트럴 도그마가 DNA에서 출발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DNA 서열이 바뀌면 단백질에 이상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하면 어떤 이상이 생기는가 좀 몇 가지 돌연변이 종류들이 있어요. 그걸 좀 먼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나쁘기만 한 건가?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돌연변이라는 게 아까 DNA 하나 수준에서 생기는 돌연변이를 저희가 단일 염기 서열 수준에서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기사라든지 신문을 보면 아니면 일반적인 생물학을 전공하는 저희 학생들, 심지어 대학원생도 되게 헷갈리는 게 있는데 돌연변이가 있고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30억 개 염기 서열상의 어떤 하나의 그 DNA 시퀀스를 생각을 해보면 인구 집단에서 저희가 한국인을 쭉 다 시퀀싱을 해봐요. 원래 표준 염색체에는 A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인을 쭉 시퀀싱을 했는데 70%는 A예요. 그다음에 30%는 G예요. 그럼 30%가 다 병인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의미는 잘 모르지만 인구 집단에서 그 정도 비율로 관찰될 수 있는 돌연변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단일 염기 다형성, 그러니까 뭐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는데 뭐 인구 집단에서 관찰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DNA 염기 서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면 몇 퍼센트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걸로 봐야 되느냐? 되게 애매하긴 한데 보통 저희 분야에서는 인구 집단에서 1% 이상으로 관찰이 되면 그냥 단일 염기 다형성. 근데 인구 집단에서 1% 미만으로 관찰이 되면 그때부터는 돌연변이.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DNA 염기 서열이 그 레퍼런스 지놈, 그러니까 표준 염기 서열하고 달라도 인구 집단에서 1% 이상으로만 관찰이 되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단일 염기 다형성이고 1% 이하로 관찰될 때 돌연변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돌연변이 이제 DNA 염기 서열이 하나가 바뀌면 여기서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 아까 그 저희가 뭐 ATG, 뭐 GAA 이런 것들이 세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기서열 하나가 바뀌면 아미노산 들러붙는 그러니까 코딩이 돼야 되는 아미노산이 종류가 바뀌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영어로는 미스센스 뮤테이션 그런 돌연변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스탑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TAG 뭐 이런 것처럼 스탑 코던을 만들어요. 바뀌면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다가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딱 멈춰요. 이런 스탑을 난 넌센스 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서션 딜리션이라고 하는데 인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냐면 DNA 염기설 하나가 들어가거나 끼어 들어가거나 하나가 빠져요. 그러면 세 개씩 이렇게 읽혀야 되는데 이게 읽는 게 쉬프트가 되죠. 이게 프레임 쉬프트라고 하는데 읽는 순서가 바뀌어 버려요. 아예 통째로. 그래서 단백질이 이상하게 발현이 되거나 아예 발현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DNA 하나에서의 문제고요. 이게 염색체 수준에서 돌연변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 부분이 통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이 부분이 원래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색깔이 그다음에 이게 초록색하고 갈색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한 번 나와야 되는데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양이 늘어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운 증후군 생각하면 염색체가 3개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는 것도 어떤 단백질이 불필요하게 양이 늘어나는 것도 세포의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단백질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아까 DNA 하나 수준에서 돌연변이도 있고 염색체 수준에서 돌연변이도 있다. 근데 이게 돌연변이가 늘 나쁜 거냐? 아니에요. 이 돌연변이는 진화에 필수적인 겁니다. 아까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복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은, 우리 세포는 기본적으로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복제가 될 때 돌연변이가 일어나게끔 내버려둬요. 비율이 보통 30억 개 복제될 때 많게는 3개 정도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게끔 내버려둡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뭔가 진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뉴멕시코 지역에 화산이 원래 이렇게 하얀색 쥐들이 잘 살고 있는 지역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 그에 의해서 이렇게 검게 땅이 변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흰색 쥐들은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포식자들 다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1000년이 지나면서 점점점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색깔을 바꾼 애들만 더 많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0년이 지나서 이 지역을 봤더니 대부분 검은색 쥐로 바뀌어 있고, 지나가는 중간에 이렇게 색깔이 점점점 바뀌는, 이제 뱀만 이렇게 하얗고 뒤 등은 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가 없으면 진화가 안 되죠. 그래서 돌연변이를 허락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016년에 제가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인간이 진화하면서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물갈퀴에서 지느러미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것들도 다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면서 점점점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16년에 어떤 유전자가 이게 이 지느러미에서 손가락으로 바뀌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뭐 그런 걸 밝혔던 논문입니다. 근데 이게 필수적인데 문제는 병도 일으키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암의 거의 대부분 암의 원인은 돌연변이가 생겨서 세포를 죽지 않게 만들어요. 돌연변이의 원인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생기는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런 거죠. 담배 많이 펴서, 햇빛 많이 쬐서, 뭐 이런 것들 진짜 원인이에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 중에 유전이 되는 질병. 그러니까 유전이 되는 거는 간혹 아까 우리가 이런 걸 맨델 질병이라고 하는데, 맨델리안 디지라고 하는데, 콩 교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희귀하긴 하지만 이렇게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연구해서 사이언스에 논문을 냈던 건데, 중동에 가면 근친 결혼이 되게 많아요. 근친 결혼이 많다는 거는 이제 어떤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게 그 가게 안에서 계속해서 그게 쌓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돌연변이 유전병이 보통 일반적인 서양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높아요. 그래서 선조들이 되게 영리한 게 근친 결혼을 못하게 했죠. 유전병, 이 근친 결혼을 하지 않아야지 유전병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유전병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가게도 이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걸린 사람인데 이게 어떤 패턴이냐? 1번 상염색체 열성, 2번 상염색체 우성, 3번 뭐 성염색체 뭐 영관, 이런 거거든요. 보통 이런 거예요. 뭐 부모는 멀쩡한데 이제 어떤 가게에서 2명 이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염색체 열성, 그다음에 뭐 남자에서만 나타나면 X 염색체 영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유전병, 근데 굉장히 드물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지는 않죠. 근데 아무튼 일어나는 겁니다. 이 환자는 이제 주로 뭐 손의 기형인데요. 제가 이거는 넘어갈게요. 좀 복잡해서. 그리고 이제 영화로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병이 걸리는 건 아닌데 굉장히 뭔가 탁월한 능력을 갖게 하는 엑스맨 같은 것도 있고, 괴물을 이렇게 만드는, 굉장히 우리 돌연변이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영화로도 되고 실제 진화에도 중요하고 병도 걸리고, 특히 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돌연변이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 돌연변이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돌연변이가 어디서 왜 생기느냐, 도대체 왜 생기느냐 중요한데요. 인간의 돌연변이, 이거는 제가 학부생들 일반 생물학 강의할 때 책에 강의
텍스트북에 있는 건데 돌연변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식세포 돌연변이, 하나는 체세포 돌연변이. 예. 생식세포 돌연변이 뭐냐면 부모의 정자나 난자 수준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러면 수정이 돼서 몸이 만드니까 우리 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세포에 그 돌연변이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대물림이 돼요. 그런 것들이 생식세포 돌연변이. 그다음에 체세포 돌연변이는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에 생긴 돌연변인데 발달하는 중간에 아니면 성체에서 생겨요. 생겨서 이거는 대물림은 되지 않아요. 어떤 그 세포의 국소적으로 하는 조직 국소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이건 대물림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생식세포나 체세포 돌연변이가 사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피할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 우리 세포에 존재하는 DNA 합성 효소가 DNA를 복제해서 다음 세포로 대물림을 하게 되는데 이 DNA 복제 세포가 원래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0억 개 DNA 복제 시 한 번 평균 한 번 에러가 나고 뭐 최근 네이처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인간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 뭐 많게는 이게는 또 이 에러가 생겼을 때 이걸 복구하는 시스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평균 이렇게 30억 개 했을 때 평균 3개가 생기면 한 개에서 370조 개 세포가 다 분열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뮤테이션이 쌓여야 되겠죠.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보호하는 작용들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포가 한 번 분열 시 뭐 많게는 한 개까지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분열할 때 생기지 않더라도 어떤 세포의 대사산물, 뭐 과활성화 산소라든지 아니면 햇빛, 담배, 뭐 화학약품 등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연변이에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뭐죠? 그 플라스틱 돼 있는 거에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그 먹으면 나오는 그 케미컬들도 다 이런 DNA의 시퀀스를 바꿀 만한 충분한 포텐셜이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DNA 폴리머레이즈가 합성 불안하기 때문에 아까 한 개의 세포에서 370조 개로 갈 때 돌연변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씩 생긴다고 치면 이제 꽤 많죠.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피를 뽑아서 DNA 시퀀싱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그 시퀀싱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실제로 현재는 시퀀싱 기술이 너무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세포 하나에 30억 개 염기 서열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몸에 있는 세포, 여기 세포, 여기 세포, 여기 세포를 떼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다 달라요. 예. 그게 이제 싱글셀 지노믹스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나온 필드에서 컨셉인데 각각 하나의 세포도 다 다르다. 그래서 현재 또 아까 말씀드렸던 휴먼 게놈 프로젝트처럼 미국하고 이제 선진국에서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다 시퀀싱한다. 진짜로 시작됐어요. 얼마 전에. 예. 근데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암은 체성 돌연변이니까 체세포 돌연변이에서 다 생겨요. 담배라든지 뭐. 근데 세포가 분열할 때도 제가 돌연변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이 된 다음에 성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세포가 분열도 하지만 우리 모든 장기에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 줄기세포의 기능은 뭐냐면 각 장기에 있는 오래된 세포를 교체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하는 연구가 뇌에 있는 줄기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면서 이 체성 돌연변이를 만드는데 이게 뇌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뇌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의 장기가 세포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모든 장기가 세포 분열을 하니까 당연히 돌연변이를 얻을 수밖에 없고 플러스 담배도 피고 햇빛도 쬐니까 돌연변이가 더 생기죠.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각각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암을 일으키는데 컨트리뷰션 하는지, 그러니까 기여를 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이 과학자가 연구 결과를 해봤는데 3분의 2,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다른 돌연변이의 3분의 2가 아까 세포 분열할 때 생기는 돌연변이니까 어떻게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돌연변이 생기는 거다. 암의
전체 암의 3분의 2가. 그래서 재수 없어 생기는 거다. 네. 재수 없어 생기는 거다. 이게 언제죠? 2015년에 사이언스의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Bedrock of Cancer.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검진해서 조기 치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논문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음 스터디는 되게 샘플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아니다, 계산을 다시 해봐라. 이게 베드럭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환경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라고 2016년에 이제 네이처에, 그러니까 사이언스의 대척이 된 네이처에 논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앞에 그룹에서 좀 빡쳐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캔서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런 다음에 2017년에 다시 한번 사이언스에 내서 진짜로 다 60%가 전체 암의 60%가 세포 분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얻어 걸린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 나머지 40%가 환경적인 거고 근데 이게 모든 암이 똑같은 건 아니고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0%에서 100%인데 이제 100%는 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아까 세포 분열할 때 생긴 뮤테이션이고 하얀색으로 갈수록 환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폐 이런 데는 담배 펴서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밝은 핑크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게 좀 많다는 거예요. 위도 그렇고. 근데 보면 뇌는 완전히 빨갛죠. 그러니까 뇌는 사실 외부에 어떤 뭔가가 들어갈 확률이 되게 적기 때문에 빨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럭이고요. 제가 뒤에서 저희 논문 몇 가지를 소개시켜 줄 텐데 저희가 이해하기로 뇌종양하고 몇 가지 저희가 밝힌 뇌질환 간질도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간질이 일어난 것도 난치성 간질이 일어난 밝혔는데 재수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설명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이제 맥케인이 죽었죠. 그다음에 LG 구본 회장도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뭐 못 먹어서 건강 관리 안 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재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꾸로 그러면 이 암이 도대체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건지 재수가 없어서 생긴 돌연변이가 있는 건지 어떤 돌연변이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거 때문에 생긴 건지 우리가 그것도 분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시퀀싱을 캔서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원인별로 어떤 뮤테이션이 생긴지 뮤테이션을 보고 거꾸로 원인을 유추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가 그걸 이제 좀 영어로 돼 있는데 뮤테이션 시그너처라고 하는 컨셉인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에서 이제까지 시퀀싱한 데이터를 쫙 모아가지고 원인이랑 다 맞춰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ATC0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에서 A, 뭐 C에서 G, C에서 D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데 그 돌연변이를 기준으로 앞뒤의 컨텍스트, 그러니까 C로 T라는 돌연변이, C에서 T로 바뀌는 돌연변이 앞뒤에 A가 있는지 G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C에서 T로 가는 뮤테이션이 이런 컨텍스트에 이렇게 발견되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분열하면서 생기는 돌연변이.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패턴으로 나오는 돌연변이 C에서 A로 가는 게 많으면 담배 때문에 생기는 돌연변이 패턴 이런 걸 사람들이 싹 조사해가지고 한 30개 정도의 이상의 시그너처를 싹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는 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해보면 이게 시그너처 1, 시그너처 5가 주로 세포 분열과 노화 때문에 생기는 뮤테이션의 패턴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일어나요. 브레인에 생기는 뮤테이션. 그리고 담배 때문에 생기는 거는 아까 이런 패턴이 굉장히 유니크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세계적인 그룹들이 이게 글씨는 안 보이지만 각 암이에요. 각 암마다 어떤 시그너처를 가지고 있는지 쭉 다 조사를 한 게 이게 이런 연구가 된 게 불과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제가 기사는 들고 오지 않는데 몇 년 전에 실제로 담배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걸 처음, 그러니까 당연히 담배의 연관성은 있지만 담배가 어떻게 해서 폐암을 일으키는지를 정확한 링크를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걸로 담배
담배에 있는 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런 패턴으로 다 뮤테이션을 만드는 거를 다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배가 직접 원인이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어디서 오느냐 이제 아시겠죠. 돌연변이는 환경에서도 오지만 피할 수도 없고 각 장기마다 일어나고 지금 저희 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저희 대장에서도 일어나고 피부에서도 일어나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재수 없이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이 생기니까 조기 검진, 조기 치료 꼭 받으셔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돌연변이하고 질병이 어떤 관계? 제가 암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암 말고 굉장히 질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암도 있고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 뇌질환인데 뭐 간질, 자폐증, 정신분열증, 알츠하이머, 치매. 근데 사람들이 이 질환이 환경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어떤 유전자에 의한 거냐라고 판단을 할 때 하는 연구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하나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그 수정된 세포에서 갈라져서 각각 그 애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일단 똑같다고 전제를 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한쪽 사람에서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일란성 쌍둥이인 다른 사람이 질병에 걸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면 이게 유전자에 의한 건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해 봤더니 암은 뭐 9에서 58%, 뭐 정신분열증 80%, 치매는 70%. 그러니까 어떤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이 걸리면 나머지 한 명이 걸릴 확률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유전자가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되는 돌연변이하고 유전자 돌연변이하고 좀 여러분이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포가 분열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없는 게 중간에 생겨서 이런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는 질병이 없는데 부모의 난자나 정자, 특히 수정하는 그 난자 정자에서 특이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기면 일란성 쌍둥이처럼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전이 되는 돌연변이하고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병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주변에서 관찰되는 것들이 엄마한테 유전이 된다고 해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질병이 없어도 환경적인 게 아니라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컨셉이고 유전에 의한 질환, 환경적 요인의 질환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생식세포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런 멘델리안 디지즈 형태로 대물림이 되고 부모는 돌연변이가 없는데 정자 난자에서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게 뜬금없이 나타나는 저희가 스포레딕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생식세포 돌연변이도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유전이 안 될 수도 있고 체세포 돌연변이는 당연히 유전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손해기형 질환인데 주보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질환인데 손해기형 중에 흔한데 신장에도 문제가 있고 뭐 눈에도 문제가 있는 질환인데요. 저희가 이런 가계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NGS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시퀀싱을 해봤더니 어떤 유전자에 특이적으로 12가게에서 다 돌연변이가 있다. 이런 걸 뭐 금방 찾아냈는데 제가 이게 두 개의 유전자를 찾았는데 2012년, 10년에 이제 논문을 냈었어요. 제가. 근데 이때만 해도 그 NGS가 제가 2007년에 처음 개발이 돼가지고 실제로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된 거는 이때쯤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2010년에 논문이 나오려면 이건 시작된 거는 2008년, 뭐 2007년 이때 생겼는데 이때는 생거 시퀀싱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는데 제가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연구는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논문은 냈지만 이런 거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9년쯤에서 NGS 기술이 나오면서 이거는 사실 이 가계를 모으고 이 유전자를 찾고 이 유전자의 기능을 밝힌 데까지 1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보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오토저멀 리세시브, 그러니까 상염색체 열성인데 원인을 전혀 모르는 환자인데 이 가게에서 이 두 환자를 선택한 다음에 저희가 그 NGS 기술로 유전자를 쫙 시퀀싱 한 다음에 한 가게에서 생긴 질환이니까 똑같은 돌연변이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모에는 없고 요 두 애에만 있는 돌연변이 하나를 딱 찍었어요. 찾았어요. 그거 찾는데 한 3,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예.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거는 실험인데 그 어떤 특정 엔선스트라는 특정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있는 거고 이 단백질의 발현이 환자에서만 없고 엄마에선 다 있고, 그러니까 이 뮤테이션 때문에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불과 뭐 한 6개월, 1년도 안 돼가지고 쭉 다 밝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기술로는 좀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로 대물림되는, 부모가 병이 있거나 부모가 보인자여서 대물림되는 질병은 사실 우리 주위에서 보기는 되게 힘들고요. 우리 주변에서 병원에서 실제로 저희가 환자를 진료를 하면 부모는 멀쩡한데 그 환자만 특이적으로 질병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주변에 보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연관이 있다면 새로 생긴 돌연변일 거고, 아까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정자 난자 수준에서 생긴 새로운 돌연변이, 저희가 새로 생긴다는 의미가 드노보라는 말을 쓰는데 드노보 뮤테이션이고, 또는 체성 돌연변이일 거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경적인 거하고 이 체성 돌연변이도 연관이 있고 이것도 생식세포도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아까 환경 호르몬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생식세포의 돌연변이가 증가할 거고, 담배 이런 거 많이 피면 체세포의 그 돌연변이도 증가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운 증후군, 이 크로모점 21번이 그 3개가 돼서 생기는 다운 증후군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생식세포하고 체세포 모두 돌연변이 생기는데, 세포가 분열해서 생기는 돌연변이가 뭐 돌연변이 생기고 환경적으로 생기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산모의 나이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난자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수백만 개가 만들어져 있으면서 이제 생리 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난자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세포가 어떤 뭐 대사도 해야 되고 뭐 있으면서 어떤 영향도 받기 때문에 DNA의 어떤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다운 증후군은 주로 그러니까 크로모점 수준에서 염색체 구조가 바뀌어서 아니면 염색체가 늘어나서 생기는 건데, 이거는 엄마의 나이하고 굉장히 엄마가 나이가 많은 말수록 이게 이 염색체 21번에 어떤 영향을 받기가 굉장히 쉽다. 확률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 되게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더 쇼킹한 데이터를 뒤에 보여드릴게요. 남자에 관한 거를. 그리고 이건데 자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많은 연구를 했는데, 자폐는 새로 생긴 돌연변이, 그러니까 생식세포 수준에서 새로 생긴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사실 정자 난자를 생각해 보면 난자는 만들어 놔서 기다리지만 정자는 계속해서 분열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포 분열이 많으니까 이 생식세포의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아빠가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자폐가 뭔지 아시죠? 자폐, 이게 마라톤 영화인데 이 여기나 주인공과 같은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결여돼 있고 언어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인데, 자폐의 드노보 뮤테이션이 되게 증가합니다. 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체성 돌연변이가 생기고, 돌연변이 숫자도 암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뭐 이게 뭐 조사에 따르면 뭐 그 유방암에 비해서 피부암이 돌연변이 개수가 훨씬 더 뭐 많다 뭐 이런 건데,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생식세포 돌연변이하고 이 체성 돌연변이가 같이 맞물려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레티노블라스토마라는 망막 모세포종이라는 소아의 눈에 생기는 암인데, 이 암의 특징은 하나의 돌연변이는 일단 이렇게 우리 몸은 어떤 유전자를 2카피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가 카피가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망가져도 하나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있는데, 암이 생길 때는
보통 이게 좀 복잡한 컨셉이긴 한데 암이라는 게 세포 증식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세포 증식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세포가 증식될 수도 있지만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못 죽게 막아서 세포 증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자를 우리가 그 온코젠라고 하고 후자를 튜머 서프레서진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과학 활성화를 유도하게 하려면 이 두 카피에 있는 유전자의 한 카피만 뮤테이션이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뒤에서 얘기했던 이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경우는 두 카피 중에 한 카피만 있어도 억제를 시켜요. 두 카피가 사라지면 기능이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억제가 안 되고 계속해서 증식을 합니다. 이 알비진이라는 게 그런 이 알비진이 안 나와. 이 유전자가 이 레티노블라스토마 진이 그런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건데 두 카피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카피의 돌연변이는 한쪽의 돌연변이는 부모한테 대물림이 돼요. 예. 생식 세포로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한 카피가 체세포 돌연변이로 맞아가지고 없어지면서 이렇게 레티노블라스토마가 생기는, 그러니까 투힛 티어리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나는 이제 제가 하는 연구의 이제 깨알 같은 자랑인데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뇌에도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기고요. 저희는 알고 있어요. 뇌에 줄기세포가 있는 부위가 여기 보면 사람 뇌에 보면 뇌척수에 이 쌓이는 부위하고 접해 있는 부위에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뭐 여기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라고 컨셉을 갖고 저희가 2012년부터 이제 저희만의 컨셉으로 쭉 연구를 한 거고요. 이제 전 세계에서 저희가 이제 리딩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뇌 질환 같은 경우는 이런 돌연변이가 왜 중요하냐면 뇌는 한 1000억 개에 있는 그 신경세포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부위에 돌연변이가 체성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뇌 기능을 바꾸면,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기능을 바꾸면 네트워크를 타고 전체 뇌 기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런 간질, 자폐, 치매, 정신분열증, 브레인 튜머를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뭐 네이처나 뉴런이나 얼마 전에 그 뇌종양 연구를 해서도 네이처에 저희가 논문을 냈고요. 그러니까 그 기본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질환들이 이런 데서 발생했던 돌연변이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논문을 낸 거고, 그래서 뭐 기사도 뭐 이렇게 난치성 간질발작 원인 규명했다. 그다음에 제가 미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악성 뇌종양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란 게 아까 그 뇌 줄기세포에서 돌연변이가 만들어진 거고, 그 뇌 줄기세포가 만들어진 부위가 사실은 종양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재발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돌연변이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됐을 때 질병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확실한 건 많은 질병에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환경적이든 우리가 배드럭이든 이것들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연변이가 질병을 일으킨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이 돌연변이를 이해를 해서 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컨셉에서 이제 맞춤형 정밀의학이 상상됐고, 개개인마다 그다음에 환자마다 돌연변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컨셉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슬라이드가 안 좋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요 넘버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500만 개의 SNP,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딱 집어가지고 시퀀싱을 하면 아까 표준 염색체하고 다른 게 500만 개가 나와요. 500만 개. 저도 500만 개, 여러분도 500만 개. 500만 개가 한 0.16%에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저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2009년에 어디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여기 2011년에 외국 그룹에서 드노보 뮤테이션, 그러니까 부모에는 없는데 이 사람 태어난 애에서 나타나는 뮤테이션이 한 30개에서 70개. 저희 아까 73개 있었죠. 저희 한국인 환자 코드. 이거 당연히 뭐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이 분열을 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단일 세포 유전학이라는 게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할 때 돌연변이가 생기고 우리 몸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DNA 염기설이 같지 않다. 같지 않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처럼 싱글 지놈 시퀀싱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건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뇌도 그 줄기세포가 있고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쌓인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카이스트에 있는 이제 저희 실험실은 2012년부터 그거를 질병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요 두 그룹은 사이언스에 작년에 이제 논문이 나온 건데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싱글셀 시퀀싱 기술을 통해 가지고 뇌에서 그러니까 몇 개의 돌연변이가 생기는지 어렸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이언스에 이제 그 논문이 2개가 나왔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논문은 그 사산된 태아의 뇌에서 세포 하나를 꺼내 가지고 시퀀싱을 해본 다음에 계산을 해봤어요. 신경세포 하나가 한 번 분열할 때 몇 개의 돌연변이를 갖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세포 분열 한 번 할 때 1.3개, 평균 1.3개의 돌연변이를 갖는다. 그리고 임신 20주 때는 한 세포당 200개에서 300개의 새로운 돌연변이가 쌓여 있다. 라고 이제 여기서 밝힌 논문, 이제 사이언스 논문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논문은 어른에서 줄기세포를 꺼내가지고 계산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1년 단위로 1년에 신경세포 하나에서 40개 정도의 돌연변이가 쌓인다. 이 돌연변이가 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0.1%가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그 전체 30억 개 염기설을 봤을 때 사람들끼리 서로 500만 개 정도가 다릅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두 번째는 같은 질병 다른 유전체 변인데요. 예를 들어 이거 보시면 이게 세포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이 굉장히 복잡한 신호 전달 체계를 거쳐서 핵에 정보를 준 다음에 이거의 공통적인 기능은 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을 하고 전이를 시키는데 유전자 한두 개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관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만 또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어떤 A라는 환자는 똑같은 예를 들어 폐암이라고 치죠. 폐암인데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환자는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환자는 여기 유전자에 돌연변이 생겨서 암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떤 환자는 요거 같이 생겨서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항암제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아마 항암제 되게 무서워하실 거예요. 항암제 치료 받으면 머리 빠지고 입도 마르고 뭐 몸무게도 쭉 다 빠지고 이런 것들은 어떤 기전을 잘 모르고 세포 분열을 싹 다 억제시켜요. 왜냐하면 암세포 분열이 훨씬 빠르니까 정상세포 분열보다 이런 식의 접근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유전체 연구가 활발히 되면서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암이 생기는지 알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타겟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들이 암 환자들마다 어떤 게 돌연변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암 환자의 암을 시퀀싱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약을 매칭을 시켜주는 실제로 현재 병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들, 이런 유전자들에 대한 돌연변이를 각 환자에서 시퀀싱을 해서 맞춤형으로 주는 게 필요합니다. 비단 암은 현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마찬가지 컨셉으로 예를 들어 저희가
자폐증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폐증도 한두 개의 돌연변이 이거 굉장히 이제 리스트가 많은데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항암제를 개발하듯이 그런 약까지는 개발이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타겟팅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약이 있는지, 이런 걸 치료했을 때 사회성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폐 이런 컨셉들이 거의 대부분 모든 질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질병에 다른 유전체 변이가 생겨서 같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각각 사람들마다 똑같은 질환이 걸렸어도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알아내야 되고 그 돌연변이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래는 맞춤형 정밀의학의 시대고 암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질환들이 비슷한 컨셉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체 정보를 의학에 이제 적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뭐 유전체 의학이라는 말도 있고 개인 맞춤형 의학이라는 말도 있고 정밀 의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 근데 뭐 복잡하긴 한데 뭐 유전체 의학은 유전체를 이용한 의학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 정밀 의학이 오바마가 이제 정밀 의학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나온 컨셉은 맞춤형 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맞춤형 의학은 이제 환자마다 어떤 유전 정보라든지 다른 환경적 정보, 뭐 가족력들을 통해 가지고 한다. 그래서 맞춤형 의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썼는데 그 유명한 의학 저널에 이 맞춤형 의학에 대한 반박 기사가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도 맞춰서 했다. 우리가 그 전에도 환자들 오면 가족력 조사하고 유전체 정보만 안 넣었을 뿐이지 다 맞춰서 했다. 도대체 이게 우리가 그러면 그 기존의 의학은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 아니냐. 그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단어보다는 그래서 정밀의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이 정밀의학은 환경적 뭐 유전자 정보 그다음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정밀의학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밀의학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에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뒤 잠깐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이게 진단에 쓸 수 있고 최근 이제 태아 진단 같은 거 쓸 수 있는데 산모 피에 임신한 산모 피에 태아의 DNA가 떠다녀요. 저희가 그거 알고 있는데 태아 DNA 뽑아가지고 분석해서 양수 검사하지 않고 피만 뽑아서 산모 피만 뽑아서 애 DNA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는데 저 했어요. 예. 저희 와이프 나이가 있어서 양수 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굉장히 제가 이 진단 그게 정확한지 알아서 그 양수 검사 대신 피 뽑아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하냐면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드럭 세이프티라고 하는데 또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조사해 보면요. 이게 뭐 HLA 뭐 어쩌고 있는데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약을 대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하는 것들이 그런데도 정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은 약을 이 보통 양보다 조금 낮게 왜냐하면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했던 어떤 질병 암에 대한 특이적으로 암 돌연변이 특이적으로 환자마다 돌연변이 다르니까 거의 특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엄격해서요. 이런 유전자 검사를 쉽게 허락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자유로워서 이 23andMe라는 회사가 이제 오래전에 했는데 이 회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이 중에서 SNP 그러니까 인구 집단에 좀 몇 프로 있는거나 혹은 질병하고 강력하게 연관됐다고 알려진 돌연변이만 체크를 한 다음에 네가 앞으로 이런 질환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이런 걸 계산해 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이런 이런 유전체 변이가 가게가 어떤
조상들하고 쭉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조상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100불에 이게 침을 뱉어서 주면 100불에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 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실험실에서 뭐 몇천 명 시퀀싱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저를 시퀀싱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아직까지 건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500만 개의 돌연변이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의미를 모르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의미를 알아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걱정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안 하고 있고 한다면 제 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 이제 브라카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본인이 있는 걸 알고 있었고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유방암이나 그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방적으로 가슴하고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이런 그 유전체 의학의 어떤 를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병원에서 학원이 있는데 맞아 보험도 돼요. 일부 보험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파운데이션 메디슨이라고 해서 어떤 걸 하냐면 암 솔리드 튜머 조직을 주면 아까 중요한 유전자 수백 개를 시퀀싱을 한 다음에 환자 특이적으로 어떤 유전자에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알려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매칭이 되는 약도 알려줘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게 뭐 한 번 하는데 한 3,000불, 그러니까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주면 하죠. 우리나라도 해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그 보험 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 그러니까 환자가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내면 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이제 그 보험에서 공단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한 200만 원 비용으로 뭐 병원에서 좀 수익이 있겠죠.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모 피에서 태아 유전변이가 굉장히 정확하게 된다. 이게 2014년에 이제 NEJM에 나온 거고요. 저는 했어요. 해서 이제 그 다운증후군 이런 거 걸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저도 안심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시퀀싱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이것들 통해서 환자 맞춤, 그러니까 정밀의학이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뒤에 설명 있나? 잠깐만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마치 모든 청사진이 그려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개인의 환자의 암 걸린 환자, 뭐 어떤 병이 있는 환자의 피를 뽑든 조직에서 DNA를 뽑든 뽑아서 30여 개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각각의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각각의 돌연변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알려드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맞춤형 치료도 가능하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몇 가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들인데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연히 알게 된 그러나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돌연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암 진단하려고 왔어요. 암 진단, 저 시퀀싱을 했는데 유전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는 이런 거 하면 서약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알고 싶으시면 다 알려주겠다. 다만 그거의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는 거죠. 모르는 것도 되게 많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까 치매 연구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치매 돌연변이 연구도 하고 있는데 치매에 그 특정 유전자 하나가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돌연변이가 있으면 한 40% 이상 그 알츠하이머 리스크가 올라가요. 40% 이상. 근데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알츠하이머의 리스크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4배 정도, 3, 4배 정도 높다. 근데 예방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예.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액셔너블한 뮤테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환자 치료하는 거 당연히 알려주고 관계된 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르는 그러니까 유전병이 되는 것들을 알려줄 건지 말 건지. 또 하나는 이건 좀 약간 다른 성격인데 저희가 이제 환자 그 부모랑 이렇게 해가지고 시퀀싱을 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부모가 부모 엄마 아빠가 맞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간혹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제가 보기엔 불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샘플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샘플이 바뀌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바뀌었나 해서 다시 추적해 보면 안 바뀐 하시는 그런 염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려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그런 것들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학문적인 건데 아까 여러분 제가 특히 요새 이제 유전체 연구를 많이 하고 맞춤형 항암제를 주기 때문에 중요한데 암을 이렇게 시퀀싱을 하면 암이 한 종류로 돼 있다고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암이 한 종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예를 들면 암 덩어리가 있는데 100개의 서로 다른 세포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퀀싱을 해서 그러니까 100개가 암 하나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기여하는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1번 클론은 1번 세포주가 전체 암의 한 60%를 만들고 있고 나머지 99개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퀀싱을 해서 나온 정보는 그 60% 70%를 차지하고 있는 암에 대한 정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겟팅해서 약을 주면 60% 70%를 차지하고 있는 암에 대한 그 암은 없어지는데 나머지 얘들이 창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또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전체를 시퀀싱을 한다고만 해서 모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DNA 염기서열뿐만이 아니라 후속 유전체, DNA 염기서열 변화 없이도 뭔가 문제를 굉장히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 시퀀싱만 해서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유전체 정보 및 보호 관리. 그다음에 빅데이터 시대. 아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내가 질병에 걸리면 100만 원 주고 시퀀싱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해요. 예. 하는데 시퀀싱 한번 하면 그 데이터 양이 얼마냐면 한 100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시퀀싱 기계에서 막 나온 USB 이렇게 주워 담으면 100기가가 나와요. 그러면 10명이면 1001테라. 그다음에 100명이면 1000명이면 100테라. 그다음에 10,000명이면 더 테라에서 페타, 페타에서 엑사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수십 페타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저희 5,000명. 그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게 로우 데이터고요. 이걸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저장 공간이 4배 정도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국인 환자 5,000명 시퀀싱을 하고 있는데 수백 페타바이트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데이터를 당연히 카이스트는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데이터를 저장해서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 이제 슈퍼컴퓨터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는 가격이 싸져서 시퀀싱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퀀싱 데이터를 도대체 어디에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할지가 지금 큰 이슈예요. 저희도 지금 이 5,000명 하는 것도 도대체 어디에다 놓고 데이터를 놓고 써야 될지.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굉장히 이 딜레마에 봉착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수백 페타바이트를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인공지능도 되게 필요해요. 정확히 분석하려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이런 거 인공지능이나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연계시켜 가지고 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이 누구나 시퀀싱 하는 시대가 더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게 아까 일루미나가 독점을 해가지고 가격이 100만 원인 거지 실제 원가는 훨씬 더 쌀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원,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진짜 누구나 다 할 텐데 USB 이렇게 넣고 다 할 텐데 그거 어떻게 어디서 다 모아서 분석할지. 그다음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보건공단에 주면 이 사람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는 건지 이거 개인정보 팔듯이 팔면 왜냐하면 정보가 재산이거든요. 이 뒤에 어떤 굉장히 많은 집단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이게 파워풀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회사가 유전체 정보를 갖게 되면 예측을 할 수 있죠. 이 알츠하이머 리스크가 40% 증가해 있는데 이 보험을 받아줄 것인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안 받을걸요. 그래서 정보의 보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유전자 가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도 품종 개량이 이론 실제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가장 우려하는 게 중국 가장 우려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예도 있었고 중국의 인간 배아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레귤레이션이 16세포까지만 키울 수 있게 돼 있지만 중국은 뭐 암암리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이 유전체 의학 이런 유전체 분야 학문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보고 사회적으로 되게 합의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보거나 그러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고 내가 시퀀싱 했던 정보가 보험회사에 새에 나가서 보통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 보험 가입이 어렵잖아요. 나이가 젊어도 보험 가입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제가 의대 다닐 때만 해도 되게 지겨운 학문이었고요. 뭐 이런 거 왜 배워야 되나 이렇게 되게 레어하게 일어나는 질환에서만 우리가 유전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데 시퀀싱을 하거나 근데 지금은 이런 NGS를 포함한 새로운 시퀀싱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염기세를 다 분석하고 그 의미도 찾아내고 교정도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요. 잘 예의주시하면서 감시하고 과학 발전을 위해서 좀 뭔가 도움을 줬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